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감추어 두었던 판도를 뒤흔들 파괴적인 기술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그 어떤 러시아 핵 잠수함의 위협조차 단숨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 앞에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지원이나 기술 전수가 아닌 오직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미국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안보 질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낡은 편견을 보란 듯이 산산조각 내버린 대한민국 속에 숨겨진 그 거대한 힘의 실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벤스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 넘게 해군 전력과 시스템의 방어 능력을 분석해온 수석 전략 분석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오랜 신념과 인생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강렬한 경험담입니다. 30년 가까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한국을 미국의 방위비와 첨단 무기에 의존해야만 생존 가능한 나라로만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오만한 확신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극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해군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포럼은 서방 해군력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미래의 작전 환경을 논의하는 매우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늘 그랬듯 이번에도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재확인할 기대에 부풀어 그곳에 갔습니다. 포럼 둘째 날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세션인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펠렁스 시스템이 소개되었습니다. 20mm 게틀링포를 탑재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였죠. 역시 미국 기술이 최고지. 저는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대표단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차세대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소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연단에 섰을 때 저는 속으로 냉소적인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미국 기술을 적당히 흉내낸 짝퉁 수준이겠지.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기동 중인 한국의 최신 울산급 호위함이 모습을 드러냈고 함교 위에 설치된 무기 체계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30mm 게틀링포였습니다. 제가 알던 펠렁스 시스템보다 훨씬 더 굵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함내 스피커에서 목표물 접근 중이라는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멀리서 무언가가 초고속으로 바다 위를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마하 2.5 수준의 대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곧이어 레이더 포착 완료라는 신호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펠렁스처럼 거대하게 회전하며 윙윙거리는 레이더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함교 사방에 빈틈없이 고정된 사각형 레이더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AES-A 사면 고정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다는 기술자의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근접 방어 무기에 적용한다고? 그것도 사면 모듈을 고정식으로 말인가? 미사일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2km 1km 이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격 개시, 함장의 단호한 명령과 동시에 타타타 소리와 함께 30mm 게틀링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초당 수십 발의 포탄이 쏟아져 나오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미사일은 공중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포럼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에 비친 완벽한 요격 결과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국 장교는 덤덤하게 요격 성공을 알렸지만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중표적 대응 시험이라는 또 다른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에 불과하던 점들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마침내 100개가 넘는 작은 점들이 벌떼처럼 함정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요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골칫거리로 떠오른 드론 떼였습니다. 100개 목표 동시 추적 개시라는 한국어 음성이 울려 퍼졌고 스크린에는 함내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붉은 점들로 가득 찼고 각 점에는 001부터 100까지 고유 숫자가 선명하게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100개의 표적을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군 장군이 이런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게틀링포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함교 옆에 설치된 둥근 장치가 포신과 연동되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광학 추적 장치 연동이라는 기술자의 설명이 들려왔고 그것은 카메라와 레이저가 결합된 최첨단 장치였습니다.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광학 장치로 정밀하게 확인한 뒤 게틀링포로 격추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타타타 소리와 함께 연속으로 포탄이 발사되었고 하늘을 가득 메웠던 드론들이 하나둘씩 화염에 휩싸이며 바다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0개의 드론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단 한 대도 함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포럼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분석해오며 제가 내렸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자력 방어가 불가능하며 결국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펠렁스 시스템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능이었고 네덜란드의 골키퍼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장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제독이 손을 들더니 가격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장교는 100억 원 수준, 미국 달러로 약 750만 달러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펠렁스는 1000만 달러가 넘기 때문입니다. 성능은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니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국 제독이 핵심 기술을 어디서 들여왔냐고 묻자 한국 장교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 국산 기술이라고 답했습니다. 30mm 포는 현대위아에서 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에서 광학 장치는 LIG 넥스원에서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제독이 실전 배치 시기를 묻자 한국 장교는 이미 우리 해군 함정들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험용이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라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성해왔던 수많은 보고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방어력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던 제 글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의 혈세로 유지되는 동맹국이라 폄하했던 한국, 하지만 오늘 본 그 마하 2.5 미사일 요격과 100개의 드론을 동시에 처리하는 무기 시스템은 그 모든 기존의 분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우리 것보다 성능은 압도적이고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이 무기 체계 앞에서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 2.5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하고 100개의 드론대를 동시에 제압하는 저 무기 시스템. 그것도 우리 것보다 성능은 압도적이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들로 머릿속이 복잡하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윌슨 제독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웰 어제 포럼 어땠나? 저는 제동님께 어제 한국의 발표를 보셨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물론 보았다고 답하며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려고 하니 한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 무기가 정말 그들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영상처럼 성능이 실제 상황에서도 뛰어난지 확실하게 검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은 2주였습니다.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니 그 전까지 보고서를 올리라는 것이었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란 말입니까? 어차피 우리 기술의 짝퉁이거나 아주 잘 포장된 과장된 시연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어제 포럼장에서 본 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0개의 드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격추하던 모습과 마하 2.5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밀하게 요격하던 그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30년간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싹 텄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사무실에 쌓인 지난 수년간의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책상 위를 가득 채운 두꺼운 파일들을 보니 지난 세월의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면서 제가 도달했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제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었냐고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매일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술 수준은 조잡하기 짝이 없지만 핵은 그 자체로 핵입니다. 단 한 발만 터져도 서울은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니까요.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풍 계열 미사일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되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푸틴은 핵카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을 건드리면 핵무기를 쓰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이런 험악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한국은 결국 미국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를 들여다보면 제 생각이 맞다는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과 F-15로 모두 미국제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죠. 해군은 어떨까요?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그 핵심 시스템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제품이며 근접 방어 무기로는 우리가 수출한 펠렁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혈세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의회에 올리는 보고서마다 저는 똑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은 필수적이며 그들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이죠.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가 없다면 한국은 즉각 위험에 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분석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방대한 데이터가 그 주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러시아가 핵전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했을 때입니다. 당시 푸틴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사르마트 미사일은 어떤 방어막도 뚫을 수 있으며 핵탄두 10개를 동시에 발사하여 유럽 전체를 30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풍 17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에 기존의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패트리어트를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화성 계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낮다고는 하나 핵탄두만 탑재되면 단 한 발로도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죠.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자력으로 방어할 수 없으며 미국의 해구산과 첨단 무기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국방부 예산 심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지원 예산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되며 한국이 무너지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미국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한국이 자체 방어력을 키우면 안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느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정확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사일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미국 기술을 참고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KF-21이라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역시 미국 기술을 짜깁기 한 수준일 것이라 치부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는 뉴스였는데 원전은 미국이나 프랑스도 만드는 것이니 크게 놀라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뤼셀 포럼에서 본 영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 2.5의 미사일을 격추하고 수많은 드론을 동시에 처리하는 무기 시스템이라니. 그것도 우리 것보다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으로 이건 뭔가 다르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러시아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의 동풍 17 극초음속 활공체, 북한의 화성 17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최신 무기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무기들 앞에서 한국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근접 방어 무기가 있어도 핵미사일 앞에서는 결국 무력하지 않을까요? 결국 한국은 약한 나라라는 생각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뤼셀에서 만난 한국 장교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서 모두 국산 기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모습 말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제 분석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자료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핵전력,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는 여전히 한국이 홀로 맞설 수 없다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CIWS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마 2.5 미사일을 요격하고 드론 100대를 동시에 처리한 그 성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가 한국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가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냐고, 전쟁 위험은 없느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괜찮다고, 미군이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내뱉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찜찜했습니다. 정말 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스스로도 무언가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지, 미국을 좋아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당연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그들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여행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그 무기들은 정말 그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기술을 몰래 가져온 것일까?
비행기 안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정독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세계적인 경제 규모, 반도체와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경제가 발달했다고 해서 군사 기술까지 앞서갈 수 있을까? 핵무기도 없으면서 과연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위협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우리의 혈세로 보호받는 나라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뤼셀에서 본 그 영상이 계속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에 한국에 가면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 속으로 감탄했지만 곧바로 의구심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겉모습이 다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기술력이니까.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창밖의 풍경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망을 보며 서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도시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겉만 번듯하고 실상은 다를 것이라고 말이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첫 번째 일정인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방문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함정들이 건조되는 심장부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철도 KTX에 올랐는데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열차의 속도감에 감탄했습니다. 기차 기술은 제법이군 하지만 곧바로 어차피 프랑스나 일본 기술을 가져온 거겠지 하며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울산에 도착해 조선소 입구에 들어선 순간 그 압도적인 규모의 넋을 잃었습니다. 바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서 한국 해군 장교인 김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하며 오늘 함정 건조 현황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과연 뭘 보여주려나, 어차피 미국 기술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거대한 건물에서 배들이 건조되는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 이지스함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 중 하나라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함정이었지만 핵심 시스템이 궁금했던 저는 냉큼 물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 록히드 마틴 제품 아니냐고요? 김 대령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을 한국 기술로 독자 대체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한화 시스템의 작품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투 체계 역시 한국형으로 독자 개발했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미국 기술의 도움 없이도 운용이 가능한지 재차 물었더니 김 대령은 독립적인 운용이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핵심 기술만큼은 미국산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브뤼셀에서 영상으로 보았던 바로 그 울산급 호위함이었습니다. 저기 함교 위에 설치된 것이 CIWS입니다라고 김대령이 가리켰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쓰던 펠렁스와는 차원이 다른 위용이었습니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해 보였으며 사면에 고정된 사각형 레이더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레이더가 ESA 방식인지 묻자 그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회전하지 않고도 360도 감시가 가능하냐고 물으니 사면 고정식이라 사각지대가 전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혹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들여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의 출처를 묻자 김 대령은 한화 시스템에서
10년 넘게 공들여 독자 개발한 결과물이라며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본 후 실제로 운용 중인 함정들을 보기 위해 항만 기지로 향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부터 울산급 호위함, 그리고 포항급 초계함까지 정박해 있는 함정들의 정비 상태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우리 해군 역시 정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김 대령이 덧붙였고, 실제로 함정들의 가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함교에 올라가 작전실을 둘러보니 화면 가득 한국어로 된 인터페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지 묻자 연동은 가능하지만 독립적인 운용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제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혼란스러워질 때쯤 이중이라는 이름의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CIWS의 핵심이 AESA 레이더와 광학 추적 장치의 정밀한 융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더로 원거리를 탐지하고 광학 장치로 정밀하게 추적하는 이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는 말에 저는 미국 펠렁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펠렁스도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방어적으로 대꾸했지만 이 중위는 시대가 변했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때를 막아내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옳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앞선 것이냐고 도전적으로 물었더니 그는 앞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매달린 결과라며 핵무기가 없기에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던 한국의 현실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의 기술진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긍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용접부터 블록 건조, 엔진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조선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박 제조와 같은 조선 기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극도로 정밀하고 복잡한 군사 기술마저 과연 그 정도 수준일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한국의 산업 인프라는 인상적이었고 조선소의 규모와 기술력은 세계 정상급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의 회의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만 번듯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 핵심적인 원천 기술은 결국 어딘가 다른 곳에서 빌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과할 정도의 자신감이 묘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검증해 보지 않았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의 핵심 기술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한국에 잘 도착했으며 생각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안전하게 일 잘 마치고 돌아오라는 다정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울산 시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기술력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일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원자력 기술만큼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노력한다 해도 원조국인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선소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당당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내일 직접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차에서 내려 연구원 정형을 마주한 순간 그 거대한 부지와 수많은 연구동들의 규모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박진우 박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저를 정중하게 환영하며 오늘 연구 성과들을 자세히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감사하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원자력 기술의 본류인 미국 출신인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APR 1400 원전 모형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가압경수로 원자로 모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APR 1400 원전이라고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용량을 자랑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전이라는 말에 모형을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정교함은 훌륭했지만 저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자 개발이라지만 결국 설계의 뿌리는 미국이 아니냐고 말이죠. 박 박사는 여유로운 웃음을 띠며 초기에는 미국 기술의 도움을 받았지만 APR 1400은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건설 기간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기술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공식 설계 인증을 받았다는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당국이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운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다시 방역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에서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해 왔으며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운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스리마일 사고를 겪은 우리조차 무사고 기록은 유지하기 힘든데 한국이 40년 무사고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요구하자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행한 평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이 공식 문서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라면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를 보러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수조 속에서 신비로운 파란빛을 내뿜고 있는 원자로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체렌코프 복사 현상의 푸른 빛이 수조 안에서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핵 반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이 원자로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첨단 소재 연구, 그리고 정밀한 중성자 실험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계를 직접 한 것인지 제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100% 한국의 독자 설계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독자 설계 연구용 원자로라는 사실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연구용 원자로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술을 원하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벌써 여러 국가로부터 기술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제가 알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 것입니까? 박 박사는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술의 평화적 이용만을 추구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반문하자 그는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뿐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토대는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그의 말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냐고 다급하게 묻자 그는 우라늄 농축부터 플루토늄 추출, 그리고 핵연료 제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을 핵무기조차 없는 나약한 나라로 간주해왔던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만들지 않는 것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억제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평화적 억제력이 더 나은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만이 유일한 억제력이라고 믿어왔던 제 고정관념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한국의 핵융합 연구 장치인 K스타였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장치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는데 흔히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실험 장치였습니다. 중심부에서 무려 1억 도에 달하는 플라즈마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태양 중심부보다 7배나 뜨거운 그 온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고 묻자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고 가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트롤룸으로 안내받아 현황을 살피던 중 연구원 한 명이 오늘 1억 도의 플라즈마를 48초 동안이나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8초라는 기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한국이 핵융합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 앞서나 가는 것이냐고 황당한 표정으로 묻자 박 박사는 이 분야만큼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중국, 일본, 유럽연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한국이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핵융합 기술까지 주도하고 있었다니 2040년경이면 핵융합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제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박 박사와 차를 마시며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죠. 그는 겉으로 요란하게 홍보하지 않을 뿐 필요할 때 실력을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미 모든 분야에서 조용히 실력을 키우며 세계의 판도를 바꿀 준비를 마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박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기술의 근본은 하나이며 원자력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민족이라면 그 어떤 첨단 기술도 가능한 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거대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박사가 저에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믿어왔던 답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고 되묻자 그는 기술과 의지만 있다면 핵무기가 없어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연구원을 떠나면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무사고, 원전 운영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기술, 그리고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도 스스로 하지 않는 선택. 한국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약한 나라일까요? 처음으로 저의 오랜 신념에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 너머로 원자력 발전소의 거대한 냉각탑이 보였고 하얀 수증기가 하늘로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원전들이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니 새삼스레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정말 대단하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는 정말 그 정도냐며 반신반의했고 저는 핵융합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지만
목격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호텔 방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데 오늘 본 광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48초 동안이나 유지하고 핵무기 제조 능력이 있음에도 평화를 위해 스스로 억제하는 한국의 모습. 내일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전투기 전차 미사일의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진실이 명확해지겠지 하는 생각에 잠을 청했지만 박 박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향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고 사천에 도착해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KF-21 전투기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의상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국 기술을 짜깁기한 수준일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조립 라인에 들어선 순간 은색 동체를 빛내며 서 있는 KF-21의 자태에 저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쌍발 엔진을 탑재한 중형 전투기이자 스텔스 기능과 최신 전자 장비로 무장한 기체였습니다. 엔진은 어느 나라 제품인지 물었더니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하지만 한국형 엔진도 이미 개발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레이더에 대해 묻자 한화 시스템에서 개발한 100% 한국 기술의 ESA 레이더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최근에야 실용화된 최첨단 기술을 한국이 이미 실현했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AN 세울렛이 APG-81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설명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종석의 대형 터치 스크린 또한 한화 시스템과 LI 지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국산 기술이라는 점까지 확인하고 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에는 창원의 현대 로템으로 이동해 K2 흑표 전차의 생산 현장을 살폈습니다. 위협적인 검은색 도장과 각진 포탑을 가진 전차의 주포는 120mm 활강포였고 초기에는 독일 라인메탈 제품을 참고했으나 지금은 현대위아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말이 연달아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이 전차를 1000대 이상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이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녁에는 현무 미사일 개발을 전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세계적인 순항 미사일입니다. 김 박사는 현무 1부터 현무 5까지 끊임없이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특히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억소리를 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사거리면 중국 내륙의 핵심 시설까지 완벽하게 타격할 수 있는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정확도를 묻는 제 질문에 그는 원형 공산 오차시 이 피가 1m 이내라고 답했습니다. 1m 오카라니는 현대전에서 사실상 완벽한 타격 능력을 의미합니다. 김 박사가 보여준 영상 속에서 현무 미사일은 목표물을 오차없이 관통했고 빌딩 전체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정도의 파괴력과 정밀도라면 굳이 핵무기가 없더라도 전략적 억제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핵무기 없이도 압도적인 정밀 타격 능력만으로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김 박사의 말에 담긴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들의 통합 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자 한반도 주변 바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눈을 압도했습니다. 해군 장교는 이것이 모든 함정과 항공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해군 통합 전술 정보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에 떠 있는 모든 함정의 위치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함정들의 은밀한 움직임까지 모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한국 기술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동해상에서 중국 구축함 한 척이 영해에 접근 중이라는 보고가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인 대응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 기지의 함정이 출동하고 공군 전투기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은 말 그대로 일사불란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긴장 상태로 대기하느냐는 제 물음의 장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움직임 때문에 매일이 실전과 같다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미군과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고 묻자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지만 작전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대응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지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며 대응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방산업체들을 돌며 KF-21의 A, ES, A 레이더, K2 전차의 핵심 부품 현무,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세종대왕급의 통합 운용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제가 지난 30년간 견지해온 시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의 혈세로 연명하는 나라일까? 정리된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고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갖춘 당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육해공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그 능력은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되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윌슨 제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높고 독립적인 체계가 확고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는 제독의 다급한 답장에 저는 독자 기술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독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오늘 입수한 방대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니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명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은 미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제 보고서들은 이제 빛바랜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뼈저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틀렸단 말인가. 내일은 CIWS의 해상 실전 시연을 볼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실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겉모습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산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IWS의 실전 시연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영상으로만 접했던 그 경이로운 무기 시스템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육중한 회색 함정들이 위용을 뽐내며 줄지어 정박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울산급 호위함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함교 위에 당당하게 설치된 각진 무기 시스템. 그것이 바로 한국형 CIWS였습니다. 한국 해군 시험평가단의 박중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중령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오늘 우리 IWS의 실전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영상은 얼마든지 조작하거나 포장할 수 있다는 불신이 남아 있었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함정에 오르자 승조원들은 시연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의 표정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함교로 올라간 IWS가 바로 눈앞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펠렁스보다 훨씬 크고 압도적인 30mm 게틀링포가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한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분당 무려 3,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mm 구경인 우리 펠렁스와 비교해 보니 위력 면에서 차원이 다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면에 붙은 사각형 장치들이 레이더냐고 묻자 박중령은 AESA 방식의 사면 고정 레이더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회전 없이도 360도 전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그 기술적 설계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함정이 부산항을 떠나 실탄 사격이 가능한 훈련 구역으로 나아가자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한국 연안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제 시선은 오로지 무기 체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항목은 고속대함 미사일 요격이었습니다. 표적은 마하 2.5 수준으로 날아오는 가상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2.5라면 우리 펠렁스로도 요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초고속 표적이었습니다. 훈련 구역에 도착해 함정이 멈추고 전투 준비가 시작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함내 방송을 통해 표적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작게 보이던 점 하나가 순식간에 커지며 함정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조작수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고 함교 모니터에는 표적의 거리와 속도, 방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15 kilometers, 10 kilometers, 5 kilometers.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요격 성공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사격 준비 명령과 함께 CIWS가 스스로 회전하며 미사일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교 옆에 위치한 광학 추적 장치까지 정밀하게 연동되는 것을 보며 레이더 탐지와 광학 확인이 결합된 최첨단 시스템임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3km, 2km 이제 육안으로도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돌진하는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과 함께 30mm 게틀링포가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을 내며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화염이 연달아 발생했고 그 찰나의 순간 미사일은 공중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요격 성공이라는 외침과 함께 승조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하 2.5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그제야 비로소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박중령이 두 번째 시험을 예고했습니다. 다중 드론 요격 시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개뿐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나더니 마침내 100개가 넘는 드론떼가 함정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함교에서는 100개 목표 동시 추적 개시라는 보고가 즉각 올라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본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고 각 점에는 일련 번호가 선명하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001, 002, 003에서 100까지 정말로 100개의 표적을 모두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묻자 박중령은 이것이 바로 AESA 레이더의 독보적인 능력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0개의 목표물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드론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작고 빠르며 조종하기 까다로운 표적들이었습니다. 사격 개시 명령과 함께 게틀링포가 다시 맹렬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포구가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며 목표물을 연속으로 낚아챘고 광학 추적 장치 역시 쉴 새 없이 정밀하게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드론들이 하나둘씩 화염에 휩싸이며 바다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대의 드론이 모두 격추된 것입니다. 단 한 대도 함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힌 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 펠렁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펠렁스는 한 번에 하나의 목표만 요격할 수 있는데 이 한국 형씨 IWS는 100개를 동시에 처리해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박중령은 레이더의 광범위한 탐지 능력과 광학 장치의 정밀 추적 능력이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분석하며 내렸던 핵무기 없는 나라는 약하다는 제 결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기라면 핵미사일도 막을 수 있느냐고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다층 방어 체계의 마지막 보루로서는 완벽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천궁, 그리고 C, IW, S가 단계별로 요격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대신 그보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국 펠렁스와 비교하면 어떻냐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중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펠렁스는 훌륭한 무기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 때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는 시대에 뒤처진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덜란드 골키퍼 시스템 역시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주력 근접 방어 무기들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한국이 완벽한 대안을 제시한 셈이었습니다. 함정이 부산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이 과연 꿈인가 현실인가?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심스럽게 박중령에게 정말 미국 도움 없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방어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였다는 사실은 제 30년 분석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라는 제 질문에 박중령은 의존이 아닌 협력이라고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의존과 협력, 즉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고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부산항으로 돌아와 함정에서 내렸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바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 2.5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100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압하던 그 경이로운 광경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국이 약한 나라일까요? 이제는 도저히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특히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미국조차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혈세에 기대어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분석해온 것일까 하는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워싱턴의 윌슨 제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웰입니다, 제독님. 제독은 기다렸다는 듯 진행 상황을 물었고 저는 한국의 실력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다고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그러냐는 질문에 펠렁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답하자 전화기 너머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냐고 묻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가 직접 눈앞에서 마하 2.5 미사일 요격과 100대의 드론 동시 격추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그의 말에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가라는 제독의 물음에 저는 근접 방어 분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써온 보고서들이 모두 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독은 정확한 보고서를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이 정말 강한 나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한국의 광복절이었고 해군 관계자의 초대로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리는 해군 퍼레이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원에 도착하니 가족 단위의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절도 있게 행진하는 해군 의장대에게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한 아이가 아빠 어깨에 올라타 해군 아저씨들이라고 외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모형 앞에 모여든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배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며 한국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린 자부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토록 당당할 수 있을까? 오후에 펼쳐진 드론쇼는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 태극기 모양을 만들더니 곧이어 거북선 모양으로 변하며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 기술적 정밀함을 보며 어제 본 드론 요격 시험이 겹쳐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시민에게 한국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심 있게 답했습니다. 핵무기가 없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핵무기가 전부는 아니며 기술과 정신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과 정신력,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녁에 한강에서 열린 불꽃 축제에서 수많은 시민이 내뿜는 환호성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축제의 밤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고 그 평화를 당당히 즐길 줄 아는 강한 나라의 시민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때 바로 옆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빠가 아이를 따뜻하게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운 게 아니야. 예쁜 불꽃이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워싱턴에 있는 제 아들 톰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톰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세상에는 항상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답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과연 그것이 정답이었을까요? 여기 한국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묻자 기사님은 당연히 무섭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확신을 주느냐고 되물으니 바로 우리 군대를 믿기 때문이라는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한국군이 최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핵무기는 사실 실제로 쓰기 힘든 협박용 무기에 불과하지만 우리 군이 가진 무기들은 언제든 실제로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라며 우리 아이들은 자기 나라가 강하다는 걸 알기에 자랑스러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톰과 영상 통화를 하며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냐고 물었더니 톰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하지만 누군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의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면서도 평화로운 나라, 기술과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건강한 자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무기로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부심을 품고 평화롭게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말했던 그 정신력, 즉 기술로 무장하고 국민의 신뢰와 평화를 향한 의지로 굳게 버티는 한국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혈세로 유지되는 나약한 국가, 핵무기가 없어서 무력한 존재라고 단정지어왔던 제 분석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굳건히 버티는 강한 나라, 핵무기 없이도 당당한 나라,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되 주도적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실체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번 출장에서 얻은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첨단 기술과 방산업체들의 자립적인 기술력, CIWS의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국민들의 강한 자부심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핵무기 대신 기술력으로, 위협 대신 자부심으로, 의존 대신 협력으로 무장한 나라였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들이 그저 편견에 사로잡힌 기록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실을 마주한 희열도 느꼈습니다. 다시 톰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이제 저는 답을 합니다. 전쟁은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의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일정으로 나토와 국제원자력기구 합동회의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대한민국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리는 나토와 국제원자력기구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논의하는 이 자리는 제가 발표할 보고서 내용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한 서방의 정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주요국들의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제가 던지는 한마디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직전 윌슨 제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웰, 오늘 발표 준비는 됐나? 그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이제는 침묵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동님, 제가 보고 확인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윌슨 제독의 표정이 굳어지며 자네의 경력이 걸린 문제라며 신중하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이미 30년간의 낡은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박진우 박사, 박 과장, 박중령 등 지난 며칠간 제 눈을 뜨게 해주었던 한국 측 인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의장이 오늘 논의할 주제를 선언하고 첫 번째 발표자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연단에 오르자 수십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한반도 안보를 분석해 왔으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결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청중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저의 지난 분석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인한 40년 무사고 운영 기록, 1억 도의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한 세계 기록, 그리고 100% 자국 기술로 설계된 연구용 원자로에 놀라운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임을 강조하자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며 군사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즉시 방산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KF-21의 A, ESA 레이더, K2 전차의 핵심 국산 부품, 현무 미사일의 3,000km 사거리와 1m 오차이 정밀 타격 능력까지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임을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심스럽게 독자 기술이 맞느냐고 묻자 미국 기술 의존도가 10% 이하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차세대 시 IWS가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하고 100대의 드론을 동시에 격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펠렁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에 영국 대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30mm 게틀링포와 AESA4면 고정 레이더의 융합 시스템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근접 방어 무기임을 단호하게 확언했습니다. 그 순간 윌슨 제독이 끼어들며 제 발표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제독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은 과장이 아닌 엄연한 팩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대표가 한국은 여전히 핵무기가 없지 않느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평화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리는 나토와 국제원자력기구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논의하는 이 자리는 제가 발표할 보고서 내용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한 서방의 정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주요국들의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전문가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제가 던지는 한마디가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직전 윌슨 제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웰, 오늘 발표 준비는 됐나? 그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이제는 침묵 대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독님, 제가 보고 확인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윌슨 제독의 표정이 굳어지며 자네 경력이 걸린 문제라며 신중하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이미 30년간의 낡은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박진우 박사, 박 과장, 박 중령 등 지난 며칠간 제 눈을 뜨게 해주었던 한국 측 인사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의장이 오늘 논의할 주제를 선언하고 첫 번째 발표자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연단에 오르자 수십 명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한반도 안보를 분석해왔으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결론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중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상을 깨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을 직접 조사한 결과 저의 지난 분석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인한 40년 무사고 운영 기록, 1억 도의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한 세계 기록, 그리고 100% 자국 기술로 설계된 연구용 원자로의 놀라운 성과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임을 강조하자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며 군사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즉시 방산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KF-21의 A, ESA 레이더, KE 전차의 핵심 국산 부품, 현무 미사일의 3,000km 사거리와 1m, 5차의 정밀 타격 능력까지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임을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심스럽게 독자 기술이 맞느냐고 묻자 미국 기술 의존도가 10% 이하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차세대 시 IWS가 마하 2.5 미사일을 요격하고 100대의 드론을 동시에 격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펠렁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에
영국 대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30mm 게틀링포와 ESA 사면 고정 레이더의 융합 시스템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근접 방어 무기임을 단호하게 확언했습니다. 그 순간 윌슨 제독이 끼어들며 제 발표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제독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것은 과장이 아닌 엄연한 팩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대표가 한국은 여전히 핵무기가 없지 않느냐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평화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대신 압도적인 정밀 타격 능력과 완벽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길을 택했죠. 회의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참석자가 충격에 빠진 듯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분석하면서 늘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혈세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최전선에서 맞서는 동북아시아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패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윌슨 제독이 벌떡 일어나며 로웰,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 체계는 서방의 표준을 서서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가성비 기술적 완성도, 실전 적용 능력, 그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럼 미국보다 한국이 앞선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적어도 근접 방어 무기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분야만큼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핵심 분석가가 한국을 세계 최고로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독일 대표가 그럼 이제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줘야 할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세계의 안보를 지킬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리의 자원이 결합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박진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엘 박사님, 정확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지금은 깊은 존경심이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당당한 국민들 자신들의 기술을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인한 정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위협으로 얻어낸 평화가 아니라 기술과 정신력으로 스스로 지켜내는 평화.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 모델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윌슨 제독이 저에게 다가와 자네 정말 미쳤나? 30년 경력을 날리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한국은 미국의 혈세를 축내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기술력에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의장은 제 보고서가 매우 충격적이며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할 것 같다는 정리 발언을 남겼습니다. 각국 대표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나약한 동맹국으로만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 박사가 다가와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격려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다며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니까요.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곱씹었습니다. 제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뒤바뀐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키는 강한 파트너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불빛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당당하게 평화를 일궈낸 5천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핵 억제력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과 정신력으로 지키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라고 말입니다. 미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아들 톰을 만났습니다.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톰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였어. 강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고 평화를 간절히 사랑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나라였지. 톰이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고 말고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단다.